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탱알못, 탱크 잘 모르시는 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많은 전문가들이 2차 세계대전의 최고의 전차로 꼽는 5호 전차 표범 판터입니다. 자, 지난 시간 스탈린의 3대 무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독일의 마지막을 함께한 5호 전차 판터. 이제 히틀러 무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정말 대표적인 20세기 독재자 두 사람의 무기를 연이어 다루게 되네요. 스탈린에 이어서 히틀러. 근데 보면 우리가 이제 스탈린이 악명이 높았지만 그래도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 잘한 거는 본인이 자기가 군사 전문가 전략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장군들한테 어떠한 큰 그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위임을 하는 이러한 스타일이었는데, 히틀러는 원래 부사관 출신이잖아요. 원래 콤플렉스가 좀 있는 사람인데 본인이 무제한 군사 전문가 전략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착각이죠. 그러니까 뭐 세세한 작전까지 일일이 간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부작용들이 생기고, 아무 2차 대전에 그 독일이 히틀러가 실패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다. 군 작전은 장군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한 거. 그렇죠. 영화 보면 이렇게 암살당할 때, 그 위기에서 보통 이렇게 작전회의하다가 막 그렇잖아요. 작전만 발소리를 그렇죠. 봐도. 영화에도 보면 늑대굴이라고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지휘하다가 암살 시도를 작전명 발길이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런 맥락에서 뭐 그런 뭐 전략부터 해서 작전, 심지어는 무기 개발까지 다 간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히틀러 같은 뭐 얘기하면 또 외계인 얘기 나와도 별 얘기 다 나오는데, 아무튼 이 판터는 뭐 워낙 유명해서 뭐 이거 뭐 프라모델 이런 것도 이거 뭐 빅히트작 아니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데서 나왔고요. 굉장히 흔한 편이었고, 예. 그런데 저는 판터보다는 사실 이상하게 그 당시에 뭐 영국 전차를 뭐 센츄리온 뭐 이런 걸 많이 만든 쪽이라 예, 판터는 뭐 한 번 정도밖에 안 만들어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소련 전차보다 독일 전차가 낫다고 더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만든 것도 독일 전차가 아니라 영국 전차를 만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동네 문방구에 있는 것 위주로 만들게 되니까요. 아, 그렇죠. 왜 독일 전차가 없어? 이렇게 따지진 않죠, 우리가. 네, 그냥 뭐든지 있으면 일단 만드는 거고. 우리가 고르진 못해요, 요즘처럼. 그럼요. 그 당시에 뭐 3, 4천 원씩 30년 전, 40년 전 얘기입니다. 어우, 이게. 예, 큰 돈이죠. 비싼 거기 때문에 그냥 있을 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사는 것이지, 네. 이게 뭐 판터 뭐고 무슨 이게 티거가 아니네 뭐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저도 판터는 한 두어 번 만들어봤는데, 네. 그때도 말씀하신 적은 돈이 아니고 이 부모님한테 무지하게 잘 보여야 그럼요. 그걸 살 수 있는 돈을,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지금 세대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죠. 예. 원쌤이 그 판타를 특히 뭐 애정 하시는 그런 뭐 이유가 있다는데, 그럼 뭐예요? 판터는 T-34를 카피한 거거든요. 아, 기본적으로. 네. 뭐 똑같진 않지만 독일이 이제 안 되니까 T-34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개발을 한 게 판터고,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이제 침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차 대전이 시작이 되는데, 독일이 1940년에 프랑스를 6주 만에 무너뜨리고, 이때까지는 파죽 지세였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유럽 대륙을 이제 전반적으로 수중에 넣는 상황이죠. 그리고는 이제 다음해 6월에 소련을 이제 침공을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지만 하게 되는데, 독일이 3호, 4호 전차만으로 대승을 거두다가 T-34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일단 T-34 경사 장갑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화력도 세고 기타 등등 쇼크를 먹게 되고 그래서 독일군이 추격을 받고 어떤 한계들에 봉착을 했냐면 3호 전차 중에 최신형인 FGH형들 이런 것들은 42구경장에 50mm 포를 가졌는데 포구의 속도가 초속 685m 정도예요. 요건 이제 1000m 거리에서 36mm, 3.6c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인데 1941년에 나온 T-34가 42.5 구경장에 76.2mm 포를 가지고 있고 포구 속도가 초속 680m고 1000m 거리에서 60mm를 관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같은 거리에서 싸웠을 때 소련 전차 T-34의 관통력이 1.6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건데요. 완전히 체급 주먹 차이가 네. 엄청나게 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독일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결국은 T-34를 노획을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 게 바로 판터인 것이죠. 근데 그만큼 이 T-34가 독일군한테는 경이와 충격의 대상이었다는 반증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더 이상 기존의 3호, 4호 전차 가지고는 어렵다. 성능 상상시키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그런 판단했던 거고 그 당시에 이제 독일 육군 병기국에서 5호 전차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게 명칭이 뭐였냐면 VK 20.01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아예 그 T-34 보고 폐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1941년에 바로 VK 30.02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VK 이 숫자는 그 시제 차량을 의미하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조속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T-34는 그야말로 벤치마킹 대상이 이제 됐던 거고요. 근데 T-34의 여러 가지 장점 우리가 전에도 뭐 자세하게 다뤘습니다만 우리 경사장갑, 그러니까 수직으로 서 있는 장갑보다 뉘어져 있는 장갑이 아무래도 실질적인 이 장갑 두께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방어능이 그만큼 이제 향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무한궤도 캐터필러 두께가 넓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접지 능력도 광폭 타이어처럼 그런 광폭 타이어처럼 이제 그런 면에서 뛰어난 것이고 76.2mm가 지금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비교적 큰 구경을 이제 풀렸다는 것이고 그래서 속된 말로 이제 백길 대상이 이제 확실해진 거죠. 얘를 그냥 주로 따라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이렇게 됐는데 생각보다 이게 개발이 베끼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히틀러의 문제를 얘기했죠. 너무나 시시콜콜이 최고 지도자께서 너무나 사소한 데까지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예? 위임을 해야 될 거를 자기가 엔지니어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장갑 두께는 얼마나 더 늘려라 어쩌라 막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도 뭐 보통 시어머니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최고 권력자가 이제 시어머니로 이렇게 그 간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공이 많아가지고 밸런스를 맞추자면 이제 장모님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너무 시어머니 너무 센 시어머니야. 히틀러 요구 사항 등에 맞추다 보니까 무게가 늘어난 거죠. 네. 원래 뭐 30톤 목표로 했는데 뭐 43톤, 그러니까 13톤이나 늘어난 거고 원래 계획보다 40%나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목표 속도가 시속 60km였는데 어림도 늘어났으면 그게 안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여간간에 이런 우여곡절 끝에 1943년에 드디어 양산 모델인 D형이 이제 일선 배치가 시작이 됐는데 바로 이 친구입니다. 판터를 아시는 분 너무나 친숙한 모델일 거예요. 옆에 이제 경사장갑이 있고 이 경사장갑을 이 독일 전차가 장착한 거는 이 판터가 이제 처음이라고 그러고요. 뒤에 이제 야크트 판터라든지 티거2라든지 뭐 야크트 티거라든지 이런 거의 모든 기갑 차량에 이제 독일군도 경사장갑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터와 함께 또 가장 유명한 전차가 이제 티거잖아요. 이 희한한 게 이 티거가 근데 먼저 실전 배치가 돼요. 5호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이걸 순서대로 하려면. 그렇겠죠. 근데 티거가 오히려 판터보다 1년 빠른 1942년부터 실전에 투입이 되는데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시어머니 때문에 그 시어머니 때문에 개발이 늦어져가지고 저희가 어디 양쪽을
편드는 네. 거 특정 편드는 건 아닙니다. 네. 그때 시어머니 때문에. 그 제시카가 네. 늦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호, 2호 이게 순서되는 거죠 원래. 네. 그러니까 뭐 1호 탱크, 2호 탱크, 그다음에 3호 탱크, 3호, 4호 탱크. 4호. 예. 예. 막장도 소위 떴겠는데 오리지널 T-34하고 이제 그 판터하고. 예. 네. 전에 시간에 우리가 쿠르스크 전투 얘기했잖아요. 네. 사상 최대의 전차전. 이게 이제 모스크바 남쪽 5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쿠르스크에서 벌어졌는데 이때 이제 184대의 판터가 처음으로 등판합니다. 근데 원래는 200대였는데 이 중에 16대는 전선에 투입되기도 전에 그냥 퍼져버렸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못 갔어요. 이제 히틀러는 또 자기가 뭐 잔소리 많이 한 만큼 이제 기대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거의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갖고. 근데 이제 데뷔전의 결과는 정말 참혹했다. 어느 정도냐? 184대 중에 겨우 40대만이 이제 전투에 참여를 했고 왜 다른 것들은 제대로 못했느냐? 이게 뭐 전투 중 파괴된 게 아니고 연료 공급 개통이라든지 동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이 기동도 못하고 쏴보지도 못하고 그냥 퍼진 겁니다. 그래서 전선에서 이탈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그러고 공세 닷새째 이제 7월 10일이 됐을 때는 최전선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판터는 불과 10대밖에 안 됐다는 거죠. 예. 200대가 출발을 했는데 예. 줄어서 10대. 10대는 몇 프로입니까? 5%? 5%밖에 제대로 예. 이제 뭐 히틀러를 제가 만나본 적 없습니다만 그 성정상 내 탓이요, 내 탓이다. 이건 내 탓이야.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지 말을 걸. 내가 이럴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또. 절대 그걸 그렇죠. 그냥 놔뒀겠어요. 초기에 이제 잔고장들도 많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너무 전과가 변변찮으니까 이제 보고를 듣고는 히틀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기어다니는 H-177이다. 뭐죠? H-177은 뭐냐면은 그 하인켄 177인데 폭격기인데요. 엔진 이제 DB601이라는 엔진 두 개를 결합을 한 엔진을 각 엔진실에 탑재를 했는데 이제 뭐 힘은 좋았겠죠. 근데 엔진이 불이 너무 잘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격기에 불이 붙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심각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기종이고, 근데 이제 히틀러도 사실 좀 말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기갑총감 구데리안, 구데리안이 그리고 개발진이 아직 이게 검증이 안 됐으니까 판터가 요거를 실전에 투입을 하긴 좀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로 문제는 준비가 안 된 판터를 등판을 시킨 건데 또 좀 반대의 묘한 역설이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히틀러가 이 어떻게든 판터를 조금이라도 더 준비를 시키려고 기본적으로 공격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얘를 내보내려고 공격을 계속 연기를 합니다. 실기. 예, 그래요? 연기를 해가지고 원래 이제 독일 군부는 그때 이제 공격을 하려면 빨리 하자. 소련이 준비를 마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히틀러가 이제 곧 판터가 만들어질 거니까 한 달만, 두 달만, 석 달만 이렇게 해서 이제 미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쿠르스크 공격이 5월에서 6월, 7월 실제로 계속 미뤄지게 돼요. 그 와중에 이제 소련군은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쪽에 그 지뢰밭도 설치하고 대전차 장애물, 뭐 대전차 포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판터가 도달했을 때는 이미 쿠르스크 지역에 길이 175km의 중심 방어망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패착을 동시에 해버린 거죠. 정도 흑표 전차 가자는 안 되겠는데. 장군들한테 맡겨가지고 일일이 본인이 마지막에 결정만 하든가요. 뭘 일일이 사사건건이. 바둑에도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거. 그러니까요. 전설의 전차가 이거 데뷔전이 좀 굴욕적인데요. 이게 지금도 이렇게 프라모델로도 인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언제쯤 명예회복합니까? 제대로 언제쯤? 네. 이게 명예회복이 안 됐으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루는 대상이 안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다행히 이제 그 결함을 해결할 만한 이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되는데 우선 하여튼 이 위력은 정말 간단치 않다 이런 평가를 확실하게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멀리 때릴 수 있는 장거리 교전 능력이에요. 이게 아까 이제 그 75mm
포가 주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포신이 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정거리가 긴. 경사장갑인 전면장갑도 튼튼했고, 그다음에 이 주포인 75mm 포는 그 소련의 웬만한 전차를 이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 소련이 자랑하던 T-34도 몇백 미터가 아니고 2km 떨어진 거리에서도 관통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상당한 뭐 흔히 유행하는 말로 펀치력을 가진 전차였던 거고. 근데 반면에 소련의 T-34는 포 구경은 사실 더 커요. 76.2mm니까 판터보다 더 큰 거 아닙니까? 판터는 75mm고. 근데 판터에 가까이 근접하지 않으면 거의 판터 격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판터의 방어력 또 상당히 있었다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판터가 T-34 이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개량이 됐다, 만들어졌다, 이런 것이고. 근데 이 소련도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겨우 며칠 지나서 움직이는 건 10대밖에 안 됐지만 쟤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 이제 소련도 처음에 간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쿠르스크 전투 끝난 다음에 그 버려져 있던 판터 전차를 회수해가지고 열심히 뜯어본 모양이에요. 그 중에 그 한 대만 이 T-34의 76mm 포에 격파가 된 거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형태, 예를 뭐 고장 났거나 부서졌거나 뭐 이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방어 능력이나 이거 장난 아니네 해가지고 소련도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T-34 76mm 포를 단 거의 개량형을 부랴부랴 만드는데, 그게 우리가 전에도 몇 번 다뤘던 85mm 포를 단 T-34예요. 네. 이 85mm 포를 단 게 6.25 전쟁 때 참전해서, 그때 242대가 참전해서 우리를 정말 괴롭혔던 이제 그런 무기죠. 네, 그 뒤에 하여튼 이런 그 문제점을 개발한 판터, AGF 등의 이제 개량형들이 속속 전선에 투입되면서 소련 탱크 킬러로 명성을 쌓게 되고요. 그 소련의 전차 중에 이제 IS-2 중전차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로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큰 주포와 이 크기, 중량을 자랑했던 건데, 먼 거리에서는 얘도 파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판터 역할을 보면 이게 이제 거의 저격수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받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원거리 타격 능력, 명중률, 그 다음에 독일 전차병들도 이제 실전 싸움에서 숙달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런 숙련된 그 전차병들이 이게 결합이 되면서 상당히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그러한 이제 전차로 또 발돋움한 건데, 소련군도 하여튼 이런 거 인정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고의 강적이다, 그렇게 다 평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건 동쪽 얘기고 서쪽에는 연합군이 있잖아요. 네. 연합군 뭐 이제 영국, 프랑스군 뭐 주로 해당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소련만큼 심각하게 안 본 거예요. 이 위협을 몰라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불벼락을 맞았다고 그러는데, 이 1944년 초에 판터가 이탈리아 그 안지오 전투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때는 정말 극소수만 등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이 그렇게 주목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해 6월에, 44년 6월에 이제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연합군한테 재앙으로 나타나는데, 그 연합군은 이제 신형 전차 판터가 숫자가 몇 기가 안 될 거다, 얼마 안 될 거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력 전차는 판터와는 차원이 다른 참 떨어지는 이제 3호, 4호 전차가 주력이 돼서 우리를 공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책을 세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 노르망디에 배치된 독일군 전차의 무려 3분의 1이 판터였다고 합니다. 판터가 주로 뭐하고 싸웠냐? 우리 전에 다뤘던 M4 쇼먼. 쇼먼은 이제 중량이 30톤짜리고 판터는 45톤짜리고. 어이구, 체급이 그러니까 뭐 상당히 차이 나죠. M4 쇼먼이 또 역시 뭐 75mm 포는 달고 있었어요. 포 자체는. 근데 이게 판터를 가까이서 맞췄는데 이게 관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저거 해가지고 이제 공포심을 느꼈다고 그러고, 결과적으로 이 숙련된 전차병이 모는 판터 한 대는 미국의 쇼먼 전차 한 3대에서 5대까지 맞붙어서 싸울 정도의 그런 역량을 가졌다고 합니다. 1대3, 1대3 올랐다고요? 1대3
1대 5. 야, 이거 정도. 상대가 안 되네요. 좀 네. 표현이 좀 잽이 안 되네. 그리고 또 히틀러가 판터를 되게 좋아했던 이유 중에 네. 하나가 바로 현대 전차라면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는 야간 투시 장치를 세계 최초로 장착한 전차다. 2차 대결 대전 때 그게 있었어요? 예, 예, 여기 위에 달린 거 보이시죠? 예, 요게 이제 야간 투시 장치인데 이게 이름은 FG 1250, FG 1250인데 개발을 어디서 했냐? 지금도 렌즈로 유명한 그 세계적 광학 전문 독일 기업 제트사 있습니다. 예, 칼. 예. 칼 제트사. 칼 제트사. 예. 칼. 네. 여기에 있는 잉그 가르트너라는 이제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이 투광기 IR 그러니까 인프라레드죠. 그러니까 적외선. 아, 예. 투광기를 이용해서 적외선을 투사를 하고 그 반사되는 빛을 이제 센서 배열에 전기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아보는 건데 요걸 이제 다시 이제 아날로그 영상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전차장이 보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방범 카메라의 야간 감시 기능이 요거랑 똑같은 기능인데요. 그 CCTV 같은 데서 야간에 보는 거. 시제품이 완성되고 실용 테스트를 하니까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간에 볼 수 있다는 게 지금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때는 굉장히 야간은 전투가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의 여기 이제 히틀러가 굉장히 공모가 돼서 이거를 모든 판터에 장치를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시에 처음 기술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이 적외선 소자라는 것도 지금이야 어디 용산 가면 살 수 있겠지만 그때는 이게 흔했던 것도 아니고 양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독일 본토가 이제 전쟁 와중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이걸 양산할 기회도 또 없다 보니까 거의 전과가 없다시피 합니다. 판타에 달았던 거 말고 몇몇 전투에서 이걸 가지고 야간 전투에서 뭐 승리를 거뒀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사실 많이 이제 제대로 활용이 안 된 거예요. 판터는 전후 재건에 프랑스군이 전후 재건에 나선 프랑스군이 50여 대를 1947년까지 운영을 하기도 했는데 프랑스군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좋은 전차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을 공격한 전차인데 사용을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판터가 조금 더 일찍 나오고 그리고 야간 투시경 같은 것도 제대로 양산이 돼서 성능을 발휘했다면 또 어떤 식이 될지 모르는 그런 좀 상상을 해볼 수 있게 되죠. 히틀러가 이 무기는 정말 집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단한 거 많이 만들어 한 것 같습니다. 또 2차 대전 말기 극비리에 비행접시 형태의 특수병기. 비행접시 형태의 특수병기를 개발하던 소문이 있는데 그 정체 본방 나사에서 다른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되거든요. 자, 이번에 히틀러의 비행접시 형태 특수병기 저희가 제대로 분석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은 UFO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UFO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미스터리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최근 미 국방부가 군 훈련 도중 여러 차례 목격한 UFO와 관련해 그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내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번 UFO 목격론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가 있는데요. 바로 히틀러입니다. 그 이유는 히틀러의 비밀 부대가 UFO를 무기 체계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데요. 히틀러의 UFO 비밀 부대, 과연 사실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총공세로 수세에 몰리게 된 히틀러. 패망을 눈앞에 둔 히틀러는 비록 연합군에 패전하지만 자신의 라스트 바탈리온, 즉 최후의 부대가 다시 등장해 세계를 점령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때문에 히틀러가 죽은 후에도 그가 언급했던 최후의 부대가 어딘가에 존재할 거라는 추측이 비일비재했죠. 일본 저널리스트 오치아이 노부이코도 자신의 저서를 통해 실제로 히틀러가 최후의 부대를 결성하고 각국 비밀기지에 이들을 심어 놓았다고 주장하는데요.
또한 세계 각지의 UFO 전문가들은 재미있는 추측을 내놓습니다. 사실은 UFO가 히틀러의 비밀 부대 것이라고 말이죠. 이 주장은 오랫도록 이어져 왔습니다. 2010년 영국 데일리 메일도 UFO가 히틀러의 비밀 병기라는 주장을 제기했고, 독일의 유명 과학 전문지 PM은 히틀러가 전쟁 당시 과학자들에게 UFO와 흡사한 비밀 병기를 제작하라고 했다고 보도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1925년 나치 친위대가 자기 부상 장치를 이용해 비행 접시 제작에 착수했다고 말하는데요. 히틀러는 폭탄을 탑재할 수 있고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이 비밀 병기를 개발해 동맹국인 이탈리아의 통치자 무솔리니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무솔리니의 국방보좌관이었던 루이기 로메리사는 이 비밀 병기를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매우 특이한 형체로 둥근 모양의 가운데 조종석이 유리 돔으로 되어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UFO와 흡사한 이 전투기의 이름은 하우니브. 그 후 1942년 만들어진 하우니브2는 승무원 9명이 탑승해 최고 시속 2만 1000km로 이틀 넘게 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종전 직전 만들어진 하우니브3는 직경이 71m에 속도는 시속 4만 km였다고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하우니브는 실전에 배치되지는 못했습니다. 한 발 앞서 쳐들어온 연합군 때문에 시기를 놓쳤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1945년 초 패망을 앞둔 히틀러는 하우니브와 관련된 자료와 시제품 전부를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히틀러의 비밀병기는 베일에 묻혀버리고 마는데요. 그런데 2016년 10월 14일 터키 카이시리주의 옛 비행장에서 50대의 비행기가 발견됐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모두 1940년대에 제작된 나치의 주력 기종. 금방이라도 엔진 소리를 내며 움직일 듯 훌륭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나치의 전투기가 발견되면서 히틀러 최후의 부대가 정말로 존재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UFO가 사실은 히틀러의 비밀 병기였다는 논쟁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인 10월 21일 놀랍게도 러시아 영토인 북극에서 비밀 기지가 발견되고, 이 기지는 이미 폐허가 된 상태였지만 각종 장치에 나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비밀 기지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UFO 비밀 부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히틀러의 UFO 비밀 부대. 아마 외계인의 비밀, 무한한 우주의 신비가 조금 더 밝혀지는 날엔 이 미스터리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까요? 야, 히틀러 때 살았던 이 과학자들 엄청난 것 같습니다. 진짜 전부 노벨상감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천재들만 모아놨나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히틀러의 비밀 무기, 뭐 독일의 비밀 이런 책도 있고 뭐 다큐멘터리도 많은데, 저도 어릴 때 이제부터 무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속된 말로 꽂혔던 분야 중에 하나가 히틀러의 비밀 무기예요. 그리고 보면 뭐 원생님 잘 아시지만 안 건드린 분야가 없잖아요. 분야가 없죠. 예, 뭐 소총부터 네. 소총, 기관총부터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그때 다 네. 연구를 하고 뭐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 근데 결국은 이건 뭐야? 그 과학기술자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그 과학기술자, 그 과학기술 수준이란 게 정말 세계 최정상급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하고 소련이 최우선적으로 한 게 독일의 우수한 과학자들 빼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페이퍼 클립 또는 뭐 오버캐스트 약전이라고 표현하는데, 45년부터 6년까지 독일 과학자 총 642명을 미국의 경우 이제 데려가서 그 최첨단 기술을 연구했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유명한 폰 브라운 박사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 독일의 그 미사일부터 해가지고 우주 개발, 뭐 달 탐사,
피스턴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이제 그 영향을 끼쳤는데 뭐 하여튼 이런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히틀러의 비밀 전차? 이거는 스텔스인가요? 뭐 스텔스라고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돼야 비밀 전차 근데 아닙니까? 이제 히틀러의 특징 중에 하나가 크고 센 걸 좋아했어요. 예? 근데 이 전차도 큰 걸 좋아한 거예요. 이때 이제 정말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상천외한 이제 비밀 무기가 전차가 등장하는데 1942년 6월에 소련의 명품 정차인 T-34 출현에 쇼크를 받고 이제 독일이 막 전차 개발에 여념이 없었는데 그때 물론 이제 우리 다른 이제 그 5호 전차 판터 뭐 그 얘기 그것도 이제 해발했지만 그때 이제 누가 있었냐면 그 페르난드 포르쉐 박사 있죠. 포르쉐 박사가 딱정벌레차 폭스바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독일 국민차로 유명한데 이걸 포르쉐 박사가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박사예요? 예. 동명 이게 아니라 동명이인이 그거. 아니고 이게 독일 국민차로 만든 예. 그게 이제 포르쉐 박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히틀러가 솔깃할 제안해요. 초중정차, 그러니까 무골중자를 쓰는 어마무시하게 크고 무거운 전차를 한번 만들자고 제안한 겁니다. 원래 이제 디자인 명칭이 VK 7001 포르쉐 타입 205라는 이제 정식 명칭이었는데 히틀러가 일단 어마무시해 보이니까 그거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식 제식 명칭은 뭐냐면 판저 캄프바겐 마우스, 이제 마우스 전차라는 제식명을 갖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쟁 끝날 때까지 딱 2대밖에 생산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게 뭐 시제품, 이거 시제품에 VK라는 명칭이 원래 붙어야 되는데 이 시제품 명칭이 아니고 이 마우스라는 제식 전차 명칭이 붙은 것은 양산을 계획이 쓰다는 거죠. 얘는 무조건 쓴다. 네, 그렇죠. 얘는 무조건 네. 오케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진짜 그 전에 전차하고 급이 달라요. 우리 전에 전차하면서 채피 전차, 그 사람 탄 거, 반들에 보면서 야 전차가 얼마나 작은냐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 이게 얼마나 큰 전차인지 짐작할 수 있어요. 언뜻 보더라도 진짜 네. 진짜 무겁게 보이네요. 무게가 192톤. 이 주포가 128mm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 전차 중에 우리 한국군도 투표도 120mm 주포고 러시아는 125mm 주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커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75mm, 그다음에 뭐 티거 88mm 이게 엄청나게 큰 구경의 전차포였기 때문에 그 75mm, 88mm면 128mm는 정말 차원이 다른 크기 주포였던 거죠. 서서 그냥 쏴도 몇 대 맞아도 상관없고 그렇게 진짜 그걸 목표로 했겠죠. 이거 피할 생각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한 방에 적전차 날리고 맞아도 안 부서지고 쏴봐. 아무리 쏴도 들어와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요새, 움직이는 철옹성 뭐 그런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소위 유사일에 인간이 만든 움직이는 전차 중에 가장 크고 무거운 전차라는 평을 받습니다. 약간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마우스 전차. 마우스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원래 처음 개발할 때는 이제 VK 100.01 마무트라는 명칭 붙었는데 마무트는 맘모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이제 맘모스 전차 개념으로 한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천기를 누설할까봐 연합군이 알면 얘들이 또 엄청 뭐 티거 정도가 아니고 또 어마무시한 걸 만들려나 보다 이제 그걸 눈치챌까봐 정반대로 마우스 G. G 그거예요? 미키 마우스 MOUS 그거예요? 반대로 이제 별명을 붙인 거죠. 유사일에 뭐 가장 크고 무거운 전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좀 상세한 스펙을 좀 볼까요? 장갑은 어떻습니까? 장갑. 이게 좀 보시면 앞에도 보면 굉장히 단단해 보이죠. 그래서 전면 장갑이 200mm, 20cm고요. 그리고 T-34 같은 경우는 전면 장갑이 모델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52mm 정도니까 한 4배 가까이 되는 거죠. T-34에 비해서. 이제 주포가 아까 128mm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128mm 포하고 같이 움직이는 부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웬만한 전차 주포 75mm. 포가 2개예요, 탱크가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 아무리 이렇게 단단하게 철옹선처럼 만든 거라고 해도 계속 이제 전차를 잡는 대전차 무기는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병들이 목숨 걸고 달라붙어 가지고 흡착포탄, 이 전차 자체에 묻히는 이런 폭발물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원시적이지만 몰로토프 칵테일, 화염병 해치 열고 던져 넣으면 안에다 던져 넣으면 토꿈짝 없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병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또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부포 75mm포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표적을 내서 많이 쏴서 이제 파괴한다 이런 개념인데 주포하고 같이 조준을 해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포와 같이 조준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포탑에 같이 붙어서 움직인다는 거죠. 동축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따로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방향을 틀거나 뭐 할 때. 그러니까 주포를 쏘면서 다른 데를 좀 쏴야 되는데 같은 방향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포를 쏘거나 보조포를 쏘거나 해야 되는군요.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주포와 같은 방향으로 부포가 옆에 75mm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거의 옆에. 나중에 보여드릴 사진이긴 한데 이게 부포랑 주포거든요. 자, 주포. 여기 이 사진 보면 나오죠. 같은 방향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향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포 사이즈가 엄청나네요, 진짜. 네. 진짜 주포, 부포 같긴 하네. 그래서 128mm 주포탄은 32발밖에 못 실었고 근데 75mm 탄은 200발을 탁자는 약간 좀 기형적인 그런 형태를 취했다고 그럽니다. 움직이긴 한 거죠, 이거 진짜. 움직이긴 하는 거죠.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움직이기만 할 뿐이에요. 사실상 기동성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데 일단 이 차가 이게 좀 뭔가 엔진이 좀 특이해서 이게 전기차예요. 엄청나네요, 이게 진짜 미래를 봤군요. 근데 이 이제- 당시에 전기 탱크, 지금 전기 트럭이 막 나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기차긴 한데 배터리를 쓰는 건 아니고 내부에 엔진을 돌려서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 모터를 구동해서 가는 방식이에요. 아, 배터리 깐 게 아니고요? 예, 당시에 뭐 배터리란 기술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냥 왜 이렇게 만든 이유는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내부는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게도 더 나가고 가격도 더 나가고 이런 상태에서 저렇게 200톤 가까운 몸을 굴리려고 하니까 최고식 속도가 시속 20km. 사람이 달리는 속도가 그렇죠. 저보다 빠른 경우가 있죠. 그리고 평균 시속은 13km의 초저속 의 능력을 자랑하고요. 이런 초저속인 상태에서 항속거리는 불과 186km. 서울 부산도 못 가는 거. 대전 좀 밑에까지 가겠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일반적으로 걷는 속도가 시속 4km쯤 되니까 사람이 걷는 속도의 3배 정도의 속도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동성은 전혀 없는 상태고 이렇게라도 잘 가면 좋은데 게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현가 장치가 계속 고장 나고 이 무한 궤도가 계속 깨지고 이런 문제가 끝없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다리를 지나가면 다리가 무너지고 진짜 저 무게 견딜 다리가 그 당시 얼마나 이게 됐겠어요. 무슨 코미디입니까? 그냥 물은 땅을 지나가면 땅이 가라앉고 땅이 꺼지고. 땅이 꺼져버려 그냥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지축을 울리는. 그럼 못 나가는 거죠. 전차가 가라앉는 거죠 땅 속으로. 그런 다음에 도로 측면에 이제 그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일반 포장도로라도 포장도로가 홈입하자면서 깨지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때문에 주변 건물들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유리창이 다 박살이 날 정도로 그 무게였던 거예요. 그리고 차가 원체 이게 크다 보니까는 일반 터널을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터널을 지나려면 포탑을 떼야 된다. 현실과는 굉장히 많이 동떨어진 물건이었죠 사실. 그 포 박사님이 참 이상한 걸 만드셨네. 이거 진짜. 연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름이 이거. 예, 연비가 정말 뭐 원래 전차란 건 기름이 많이 드는 거긴 하지만 네. 말 그대로 악랄한 수준인데 톤 단위로 부어도 몇 킬로미터 간다. 아, 리터당 얼마가 아니라 톤당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리터당 말하는 게 리터당 뭐 10km, 20km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하루 운영하는데 연료가 이제 1.5톤 정도가 매일 소모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길에다 기름을 조금씩 뿌리면서 다니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이 당시에 이제 기름이 많이 부족해지잖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하루에 1.4km를 테스트 주행하는 정도밖에 움직이질 못했대요. 실제로 뭐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움직였긴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게, 비교를 위해서 이제 티거하고 비교를 하면 6호 전차, 티거도 굉장히 큰 탱크지만은 57톤밖에 안 되니까 마우스의 이제 4분의 1에 불과하거니와 연비는 티거가 535리터로 100km를 가거든요. 리터당으로 환산하면 리터당 187m를 가는 거니까 뭐 우리 자동차보다 훨씬 적게 가긴 하지만 그래도 마우스보다는 6배의 연비를 자랑하고 있고요. 즉 마우스 한 대를 운영할 기름으로 티거 6대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거 뭐 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아, 그러게 이거는 진짜 너무 무리해서 진짜 상상으로만 만들었네. 그냥 좋은 거, 뭐 센 거, 뭐 큰 거, 두꺼운 거 이거를 너무 같다. 근데 실전 이거 쓰였을 리가 없겠죠. 이거 가기도 어렵겠네요. 전선까지. 네, 당연히 이제 투입이 안 됐고요. 네. 투입할 계획은 있었는데 네. 1944년 막판에. 근데 마우스가 이제 개발 중에 결국 취소가 됩니다. 2대의 시제품이 개발됐는데 이제 구소련군 손에 넘어가기 전에 파괴를 해버리죠. 1호차는 파괴하는데 실패를 해요. 그래서 한 대가 소련군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소련은 이거를 가져갔지만 역시 쓸 수 없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냥 수리해가지고 전시품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좀 전에 잠깐 보여드린 사진, 요게 이제 그 쿠빈카 탱크 박물관에 전시 중인 바로 마우스 전차예요. 1호 전차, CJ 1호차. CJ 1호차는 실제로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모의 포탑을 사용을 했대요. 소련군이 완전한 표본을 만들려고 파괴된 2호차의 포탑을 떼서 가져와서 여기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 거고, 이 포병파 아래 측면에 뭐가 있냐면 그 소련의 낫과 망치가 그려져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 옛날 소련 깃발에. 근데 이게 딱 보면 당연히 소련이 노획한 다음에 뭐 알아서 그렸겠거냐고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처음에 이미 마우스를 만들 때 혹시 연합군 측의 첩보원에게 이게 발각이 된 경우 소련군이 만든 것을 노획했다고 말하려고 가짜로 그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낫과 망치는 이제 붉은 별과 함께 공산주의 상징인데, 낫은 농민을 상징하고 망치는 노동자를 상징을 하죠. 근데 이게 여기서는 좀 사진상에서 보기는 어렵지만은 잘못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태극기 잘못 그리듯이, 뭐 빨간 거 파란 거 위에 한번 뭐 망치, 배가 바뀐 거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낫도 이렇게 막 거꾸로 그려놓고 위아래를 좀 이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아마 자료였을 텐데 그래서 좀 성의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 디테일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것까지 그냥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흑역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틀러의 여러 가지 무기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한 시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히틀러가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아주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제 생각해낸 어떤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최소한 꽤나 많이 먹혔기 때문에 거기까지라도 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딱 이제 이런 마우스 전차 같은 걸 봐도 그렇고, 히틀러가 자기의 욕심의 한 70%만 발휘를 했으면 오히려 전쟁에서 더 좋은 결과,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말이죠, 나치 입장에서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항상 이제 좀 너무 많이 나갔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무리하게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래서 뭐 판서 같은 경우도 그 초기에 그런 일을 겪게 되고, 마우스 같은 이건 만화에나 나올 물건이잖아요. 이런 거 현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마지막 초정병기 같은 그런 거죠. 만화에서는 이게 운영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운영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망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이런 걸 보면서 더 하게 되네요. 그럼 독일 히틀러가 왜 그렇게 수많은 온갖 미사일의 원조도 보면 독일 게 많아요. 뭐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그런데 다 매달렸을까?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절박감 때문에 온갖 군대를 이게 정말 전세를 뒤집을 최종 병기가 될 수 있을까? 막 쑤셔본 거고, 또 과학기술자도 어떤 경우는 이제 부풀려서 이게 최종 병기가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예산 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했던 경우도 있는데, 약간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어떤 그 단서, 시발을 걸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제 후세의 사가들이 평가하는 거는 그 중에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좀 더 독일이 버텼을지도 모르다, 이런 평가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히틀러의 여러 가지 비밀 무기들은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실패한 것들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 게임 히틀러의 무기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편하게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활용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번 시간 정리하고 다음 시간 더욱더 화끈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폰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네. 삽질을 많이 했죠. 소위 말해서. 제가 삽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뭐 우리 과학기술 충분히 도움되는 면도 있죠, 사실은. 있죠. 무기 개발이나 뭐 이런 면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근데 어떻게 그 과학기술의 차이가 날 수가 있죠? 되게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단은 인류 지식이라는 게. 독일 쪽이 이제 19세기, 20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쪽에 굉장히 뭐 전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